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국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오늘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약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나가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결과 어떻게 나오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탄핵 기각된다. 그리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챗 GPT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그 광주시장 강기정이 극우 집회다 이러면서 집회 허가도 내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길거리 금남로에 집회 신고를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지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기정은 완전히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는 사람 아니냐, 파시스트 아니냐, 이런 지금 신문 칼럼도 나왔습니다. 광주로 가는 열차, 광주로 가는 표들이 다 매진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챗 GPT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챗 GPT라는 건요,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딥러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인공지능에게 넣으면 이 인공지능이 꾸준히 학습을 해서 거의 판사보다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거기다가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40여기까지 우리법 연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됐거나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판사들에게서 지금 과연 공정한 판결이 나올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챗 GPT한테 한번 넣어보자.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챗 GPT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결과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챗 GPT가 판결한 윤 탄핵 재판,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기각된다. 그리고 결국 내란죄 여부도 키포인트인데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쭉 그 그래픽이 있습니다. 뭐 기사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픽 보면 내란죄 성립합니까?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물론 있습니다. 전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국회 무력화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들어간 계엄군이 한 280명인데 국회의원들 출입증 제시하면 다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그 좀 밑에도 그래픽이 나오지만 최민희가 그 제시했다는 그 텔레그램 방 그 사진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걸 보면 헌법 제77조 2항에 따라 국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통고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그래픽 보면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가 전혀 없었다면 부분적 또는 최소한의 계엄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죠. 정책기획위원장 천준호 국회의원이 맨 앞에 정문으로 오세요 이렇게 올리니까 최민희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80명의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회 주변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50명 끄집어내려면요. 한 사람 끄집어내는데 최소한 3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송 차량에 탑승시키려면 1명 더 필요하겠죠. 4명 필요합니다. 4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1명당 비서들이 9명이잖아요. 그럼 10명이잖아요. 국회의원 1명이 10명입니다. 그러면 150명이 안에 있었다면 1500명이 있는 거죠. 그럼 1500명을 끄집어내려면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명? 최소한도로 6000명의 계엄군이 필요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달랑 280명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즉 국회를 정치인을 체포한다든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는 의도는 없었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픽 보면 국회에서요. 계엄 해제 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된 직후에 즉시 계엄군을 철수시켰는데요. 이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가결하고 즉시 계엄군이 철수했다면은 국회 결정이 존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 챗GPT가 정확합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게. 자, 그 다음 또 그래픽 보시면은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 보면 강제적 진압 없음, 계엄 해제 즉시 철수, 민주주의 질서 파괴의 명확한 증거 부족. 이랬더니 챗GPT가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챗GPT가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결해서 봤을 때 헌법기관의 기능이 강제로 정지되거나 폭동이 발생한 정황이 없으므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챗GPT는 말을 했어요. 또 탄핵 심판도 그러면 내려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니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픽을 보면은 판결 이렇게 해서 이 챗GPT가 판결을 합니다. 자, 1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에 즉시 통과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방송으로 기자회견식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헌법 제7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매우 경미한 위반이죠. 그런데 국회의 기능이 유지되고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증거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성, 이 중대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왜 탄핵이 기각되었냐. 법률 위반한 거는 맞다. 정치적 중립 법률 위반한 건 맞는데 탄핵 파면될 만큼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마지막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약간 클로즈업 된. 좀 보시면 국회 기능이 유지되었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챗GPT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 자, 그러면 왜 이런 챗GPT 해석을 담은 이런 기사까지 나오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소리죠.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 중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됐다고 비판받는 재판관들이 지금 거의 3명에서 4명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에 찬성했던 그 4명. 그래서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있겠나.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조선일보 한번 기사 보세요. 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14명으로 끝.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란죄 관련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거 있잖아요. 그 내란죄 형사재판이 2개가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은 520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벌어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은 14명으로 끝! 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공정하냐고요, 이게. 이러니 챗 GPT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 저 결정이 무슨 결정이 나오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법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중 하나인데, 헌재에서 규명된 건 없고, 규명된 건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대래 의문만 커졌다. 의문만 커졌다. 그리고 헌재는 2말 3초,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폭주하고 있다. 폭주하고 있다. 그 뒤에 보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520명인데 헌재는 14명. 검찰 조서 증거 채택도 논란. 졸속재판. 그죠? 증인 신문도 제한. 뭐 초시계 갖다 놓고 1인당 60분, 60분입니까? 90분입니까? 90분이 1시간 반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니,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소추 사건, 그것도 빨리 심리해야지. 마은혁이부터 먼저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속내냐. 마은혁이를 집어넣어서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는 6명의 재판관을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조선일보 데스크 칼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사실 이 칼럼의 제목이 사실은 완벽한 제목이 되려면 이 제목이 돼야 되죠.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보장 못 받나? 이 내용이죠. 이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가 쓴 칼럼인데, 사건 데스크 모아입니다. 뭐라고 있느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그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그 석권호 15년 선고받았죠. 2심 항소심 첫 공판이 나와가지고 형량 너무 많습니다라고 헛소리한 그 석권호. 거기에 혐의가 몇 가지 있는데 무죄로 판명난 혐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공작원에게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북한과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우리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로그인하고 북한과 주고받은 메일을 찾았는데 재판부는 그 절차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왜? 메일을 로그인한 장소는 한국인데 로그인에 들어간 인터넷 세상에 서버 저장 장비 위치는 어디냐? 북한 공작원들 만났던 그곳 또는 해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만 법적 절차가 완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범죄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 무슨 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칼럼을 쓴 노석조 조선일보 기자가 자기하고 아주 절친인 고등학교 친구인 법조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게 바로 법치국가다. 그게 오히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지탱해주는 동기다. 기둥이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독하게 때론 바보스러울 정도로 느릿느릿 돌아가면서 절차적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법치주의의 힘이다. 오케이. 이 말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느릿느릿 시간을 태워가면서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가 이번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보장 안 되고 있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장 180일, 6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가 작년 12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이론상으로 보면 12월 14일 접수되었으니 6개월 뒤면 6월 14일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6월 14일을 넘겨서
탄핵 심리를 계속 해도 돼요. 즉 지금 검찰의 조서는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성이 된 거잖아요. 또 헌재 심리에 나와서 증인들이 검찰 조서에 나오는 내용과 충돌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서를 100% 못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술 조서에 근거하지 않고 증인들을 불러야 돼요. 헌법재판소로. 증인들을 불러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인 진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0년 개정이 되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스스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어떻게 절차적 정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지 헌법재판소가. 왜? 결국 문영배, 이미선 우리법연구회 둘이 국제임금법연구회 둘이 이 둘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그 속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문영배, 이미선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라고 생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공산당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격돌할 때는 단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방금 그 칼럼을 쓴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의 말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를 존중해 주잖아요. 심지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간첩 세력조차도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를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라도.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죠. 전체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지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과 양심과 신앙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음대로 악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후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절차적 정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보장받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춘천지검장입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일제시대 재판만도 못한 헌법재판소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1시간 30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일제재판소 판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1시간 반을 들어줍니다. 왜? 이 이영림 검사장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판사의 소양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경청하는 거. 왜? 그 사람의 망망이 한 방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30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핵심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법조인의 소양이다. 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식에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시간 잽니다. 90분 동안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딱 누릅니다. 이게 경청하는 자세냐고요. 지금 여기 뭐 시간 정해놓고 뭐 게임합니까? 이런 식으로 헌재가 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조국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2심까지 다 풀어줬잖아요. 결국 조국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이 됐지만
그랬던 재판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방어권도 보장하지도 않고 지금 인권위가 그래도 방어권 보장하라고 권고문을 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신중에 신중을 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뉴데일리 유근일 칼럼 주필의 칼럼을 보면 춘천지검장의 헌재 일제치하 재판보다 못해. 재판 아닌 깽판이다. 법조계에서 그건이 나오고 있는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좌익 사법운동이 있었다. 뭐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소수자 우대법 같은 이 좌파적으로 바라보면은 신좌파 운동꾼들이 위스콘신 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 등장했다. 이 세대가 그 이후에 사법부로 진입하면서 나중에는 대법원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사법의 이념화가 없을 리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 재판이 아니라 헌법 깽판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 수준의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날치기판이다. 혁명 정권의 혁명 재판이다. 그리고 유죄를 미리 정해놓고 치닫는 재판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절차를 역이용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한 타도, 숙청, 폭거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은 거대 야당이 증인 회유, 내란 몰이에도 헌재는 이러면은 다음 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이 사건은 탄핵 공작이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범계가 나타나가지고 국방이 왔던 곽종근, 김현태를 쉬고 있던 회의실로 들어가서 공익신고자 처리를 해줄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녹취한다. JTBC 보낼 화면 뭐 촬영한다. 공익신고자 올려줄게. 이러면서 회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뭐 이거 어제입니까? 김현태 그 707 단장 이야기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해 당했다 라고 성일종 국회의원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묻지마식으로 질주하면서 오늘이 8차 변론입니다. 오늘이 8차. 오늘 이후에 추가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추가 변론 기일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변론이 끝나면 아마도 다음 주쯤에 최종 진술을 들은 다음에 1주에서 2주 이후인 2말 3초에 결정문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염려스럽다. 아주 염려스럽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오늘 헌재에서 윤 탄핵 심판의 국정원장 등이 증언을 합니다. 변론 끝날지 주목. 오늘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10시부터 진술을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인사청탁 관련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금 오전, 제가 이거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원 해외 담당 1차장이 뭐 인사청탁을 했다는 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연합뉴스 속보로 뜨던데요. 그 지금 오늘 홍장원이 탄핵심판 정언이 사실관계와 다르다. 그리고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적절하다 판단했다. 정보위에서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비공개로 정보 업무를 보고를 받죠. 근데 거기서 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홍장원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언급했다. 홍장원이 유력 인사를 통해서 7차례 인사청탁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선원이나 또는 박지원 의원이냐 묻자 조태영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이 이미 이 사건이 나기 전에부터 민주당의 박지원이나 박선원이하고 인사청탁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쉽게 하면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인사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12월 6일 날 쉽게 하면 대통령을 확 물어버리는 이런 짓을 한 거죠. 응? 완전히. 자, 근데 이제 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최종 진술을 한다는 전제로 최종 진술을 하면은 심리를 끝내고요. 선고 절차만 남게 되는데 요 1번 헌법재판관이 다 모여서 평의를 엽니다. 평의를 열어서 자 탄핵 이거 파면할 건지 기각할 건지 정하자. 그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를 하고 평의를 한 뒤에 표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8명이죠. 그죠? 40여 개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걸 모르겠는데 일단 8명이라고 치면 이 8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습니다. 6명이 안 되면 만약 5명이면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3명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로 바로 직무 복귀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후 진술을 받고 결정문을 쓰고 하는 과정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예를 들자면 이게 최종 변론 기일이다. 그럼 다음 주에 최종 진술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2주다. 이러면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마무리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답니다. 네. 연합뉴스 보면은 오늘 8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헌재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 등이 오늘 이 방송이 끝나는 정오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저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네, 저렇게 열어요. 저도 저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요. 안국역 5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인사동에서 들어가셔도 돼요. 저기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하는 쪽은 안국역 6번 출구 이쪽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광주 집회 이야기 좀 하죠. 더 퍼블릭 기사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한길 씨가 참석하는 집회를 막자 지금 광주행 열차가 오히려 매진돼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 다 매진입니다. 내려가는 기차 없습니다. 지금 다 매진입니다. 입석도 없어요. 다 매진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는 그 기차들도 상당 부분 매진돼 있어요. 자, 그럼 기차가 매진되면 고속버스도 지금 표가 달랑달랑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관광버스를 한 대 대절해 가지고 뭐 광화문에서 출발한다, 뭐 영등포에서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1인당 뭐
뭐 2만원씩, 3만원씩 받고 가는 그런 차량 안내까지 지금 뜨고 있어요. 카톡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어서 지금 광주가 아마 이번 토요일 날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아투데이 오늘 칼럼을 보면은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 민주 파시스트가 된 광주시장 강기정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 밑에 좀 내려보시면 김성애 전 비서관 사진이 나옵니다. 저분이 80년대 중반에, 저분이 원래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인데 80년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삼민투도 관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죠? 40년 전에 완전히 급진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김성애 전 비서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뉴라이트로 전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초기 때 비서관을 했죠. 자, 저분이 쓴 칼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쭉 내려보시면은 최근 전한길 강사 등이 출연하는 이 집회에 강기정이 네가 민주를 상징하는 5.18 광장에서 극우의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불허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칼럼이 시작됩니다. 자네가 말하는 극우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말하는 극우가 자네의 정치적 내피셜이 아니고 도대체 뭔가, 특히 자유와 저항을 노래하는 극우를 봤냐? 말할 수 있는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외치는 극우를 봤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의 대표는 독일 나치 히틀러죠.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그걸 탄압했던 세력이 오히려 히틀러 나치인데.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극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성애 비서관은 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광주와 망월동을 더는 방문하지 않고 있다. 망월동 묘역이 성역화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고 5.18 광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내 마음속의 자유와 저항, 민주의 상징 광주는 사라졌다. 아니, 광주는 5.18 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민주 파쇼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밑에 보면 독일 노동자당의 선전무장이었던 히틀러는 독일 국가민족사회당의 파시스트가 되었고, 제정 러시아의 압제에 저항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전체주의 독재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밑에 문단을 보면은 민주의 상징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방패가 되고 압제의 도구로 변질될 때 그 어떤 압제의 수단보다 더 강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히틀러와 스탈린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참, 구구절절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그렇게 변질된 광주를 거부하네. 아니, 5.18을 변질시키고 있는 민주 파시스트들을 정오한다. 여전히 화려한 조화로 장식된 5.18이 아니라 자유와 저항의 들꽃 같은 향기를 머금고 있는 5.18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김성애 비서관이 민주 파시스트가 된 광주시장 강기정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정교모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호남지부도 성명을 냈는데, 광주광역시가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서 중국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으로
전과 사범인 강기정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보여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만행들을 보면 이런 사람을 시장으로 세우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민주화의 성질은 고사하고 과연 대한민국에 속하는 지자체인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중공군 장교였던 정율성의 기념사업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 이거 문제가 많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6.25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막 학살했던 군대입니다. 그 중공 인민해방군의 군가를 작곡해준 그 자를 왜 기념하죠? 광주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 오늘 일면 기사입니다. 민주화 정신 훼손하는 광주의 입틀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사진도 나오는군요. 이번 기회에 강기정 시장이 좀 탈탈 털렸으면 좋겠는데 민주화 정신 훼손하는 광주의 입틀막이라는 기사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도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반탄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 추천.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애국 국민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이 기사를 보면요. 이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반탄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 추천. 연일 반대층 비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픽이 있는데 좀 밑에 보시면 그래픽이 나와요. 저 박균택이라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광주 광산구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호남 지역의 주요 정치인이죠. 저자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국장을 했고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천받았나? 저 양반이 내란 옹호 집회 쓰레기 매립장이 적합하다 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SNS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집회를 허가해줘라. 대신 집회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광주의 쓰레기장 그 지번을 대면서 거기에다가 광주 집회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박균택이가. 저런 자가 광주 5.18 정신을 망가뜨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전현희 최고위원. 극우 강사가 민주화 성지 광주 모욕 망발. 전환길이가 극우 강사예요. 전환길 씨가 자기 말로는 노사모였다던데 옛날에. 노사모가 극우입니까? 전현희 의원은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또 박구용이라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세대들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립시키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망언을 해서 또 자진 사퇴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공식 인정된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특별법에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이 된 이 5.18로 대표되는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망가뜨리는 자들이에요. 저자들이. 토요일날 집회는 한 2시간여 이루어집니다. 금남로에서. 자, 그러면 광주에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수, 목포, 순천, 보성, 벌교, 무안 다 올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내려가고 표가 전부 매진됐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 2시간 남짓한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평화적인 주장, 민주적인 주장을 들어줄 배려심이 그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강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시민들은 토요일날 집회를 굉장히 신기하게 보면서 들어보려고 하실 거예요. 저의 어떤 생각으로는.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자주 없었으니까. 이번에 뭐 부산 집회, 동대구역 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지방이 전부 인구가 줄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런 거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특히 광주에 살고 있는 2030 청년들도 야 저건 뭐지? 한번 들으러 가봐야 되겠다.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차단하려고 하는 광주시장 강기정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집회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그 박균택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런 자들이야말로 호남을 자기들의 정치 득표하는 그곳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저 토호들 아니냐, 토호들. 그래서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싼 거죠. 쌉니다, 싸. 자, 더 퍼블릭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동대구역 집회에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소위 말해서 그 자치단체장이 집회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만 하고 그제죠. 제가 천안에 집회 갔을 때도 거기 뭐 지자체장 뭐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뭐 현직 당직자들은 나와서 그냥 인사만 합니다. 인사만. 뭐라고 발언을 안 해요. 선거법 위반될까 봐. 그런데 이철우 도지사가 거기 가서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민주당이 고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철우 도지사 말이 이겁니다. 고발할 테면 해봐라. 이재명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현직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고 나와서 집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다. 그럼 그때 왜 이재명 고발 안 했죠? 왜 문제 삼지 않았지?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자, 자유대한호국단이 패널마이크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신문권을 행사 방해한 문영배를 고발했습니다. 문영배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한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고 했더니 신문을 하지 마라. 막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3분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문영배는 지금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죠. 이 펜앤마이크 분석 기사를 보면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문영배의 헌재, 명백한 현행범 논란 촉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을 위반했다. 문영배는.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영배가 이걸 어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걸 어기고 있다. 비판 1. 조서들끼리도 상충되고 중구난방이다. 지금 헌재가 저 비판 1 보면 나옵니다. 밑에 비판 1 서브 타이틀에 나옵니다. 비판 1. 조서들끼리도 상충되고 중구난방이다. 지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검찰의 공소장 조서는 거기에 쓰여져 있는 진술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들 사이에 막 충돌이 돼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조서를 증거로 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비판 2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맞지도 않아요. 왜? 형사소송법에 대한 어떤 법령이 준용이 되면은 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대로 준용된다. 근데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헌재가. 비판 3. 헌재법 제32조 위반은 더 큰 문제. 수사기관이 쉽게 이야기하면 진행 중인 사건의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게 헌법재판소 32조인데 이미선이가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가져와. 그거 지금 증거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러니까 헌재의 재판이 아니라 깽판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헌재 재판관들의 도덕성 시비도 지금 읽고 있잖아요. 뉴데일리 기사 보면 문영배 행범방 논란에 헌재 게시판에 해명하라고 지금 글이 거의 뭐 수천 건이 지금 3천 건 이상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행범방이 뭐예요? 행범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M번방이라고 미성년자 성착취하는 음란물들 올려서 돈 버는 그놈들 지금 중형받고 다 지금 구속됐잖아요. 거기 그거 본 사람들까지 지금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빗대어서 문영배 행범방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판글이 3천 건 이상 게시돼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런 음란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자기가 졸업한 진주대하고등학교 15회 카페 방에 그거 보면 제가 진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여성이 그 거의 누드에 가까운 사진이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문영배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거 보고 있을 죽치고 볼 시간 있으면 뭐라고 하지 이런 댓글까지 보지. 그것도 봤다는 거죠. 본인이 그걸 봤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방을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그러면서 남에게 사법정의 법치 질서 구현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핵심 인물이 문영배라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의 그 법원 난입 사태, 법원도 책임이 있다. 정치 편향적인 법관 인사. 여기 보면은 판결이 왜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겼을까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좌든 우든 치우친 성향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주요 직책에 앉혔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들이 한 3,000명 좀 되는데요. 그 중에 5% 정도가 약간 150명, 3,000명에, 15%, 3,000명 중에 한 500명 정도, 150명 정도, 150명 정도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특히 문재인이 때 대거 그냥 대법원장 김명수부터 앉혀버렸잖아요. 우리법연구회 소속에. 그러니까 김명수가 요지에 가다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졌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도 하시네요. 1990년 법관이 된 이후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는 일은 처음이었다. 이번 서부지방 사태가.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탓이 크다. 일부 국민은 폭도들이 법원에 쳐들어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저는 오늘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내란죄 안 돼. 이런 답변을 내놨다는 소식. 그리고 광주 집회를 불허한 광주시장 강기정에 대해서 이 완전히 파시스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소식. 그리고 광주로 가는 표가 전부 매진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알부민 광고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먹고 따기도 쉬워요. 그냥 딱 따면 됩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1522-2429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아뚜TV 시청자들께는 2박스 사면 1박스를 더 주십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를 소개합니다.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진 혈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피로하신 분, 야근이 잦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립니다. 1522-24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이 보시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